면접 보러 왔어요. 7살 꼬마의 외침에 백만장자 회장님이 오열한 이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시작합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래그룹 본사 빌딩은 거대한 얼음 송곳처럼 보였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외벽은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그 안을 채운 공기는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차가웠다. 60층 집무실, 그곳은 이 거대 제국의 주인 강도연 회장이 군림하는 성역이었다. 강도연은 텅 빈 통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 세상을 굽어보았다. 맞춤 제작된 회색 정장은 한 채 흐트러짐도 없었고 뒤로 넘긴 백발은 그의 권위를 대변하듯 빳빳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제왕이라 불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능력주의자. 하지만 그 단단한 얼음성 내부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공동이 있었다. 5년 전 자신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가난한 유학생과 사랑에 빠져 떠나버린 외동딸 지연이 남긴 구멍이었다. 회장님, 9시 면접 시작 10분 전입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강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평소라면 정적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야 할 로비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여긴 어린이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란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당황한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연의 미간이 좁아졌다.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할 그의 로비에 이물질이 끼어든 기분이었다. 군중 사이를 가르며 나아간 그의 시선 끝에 7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몸집만한 낡은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낑낑거리며 끌고 있었다. 옷차림 단정했지만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난 저렴한 원피스였다. 하지만 강도연을 놀라게 한 것은 아이의 외양이 아니었다. 수많은 명품 정장 사이에서 주눅들 법도 한데 아이의 눈동자는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래그룹 면접 보러 왔습니다. 한성민 씨 대신해서 온 한나율입니다. 아침 공기를 가르는 아이의 맑고 또렷한 외침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보안 요원도 커피를 들고 출근하던 직원들도 모두 걸음을 멈췄다. 아이는 가슴을 쫙 펴고 강도연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오늘 면접이 엄마의 꿈을 이루어줄 아주 중요한 거래요. 아빠가 못 오니까 제가 대신 왔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강도연은 차가운 냉소를 머금으며 아이를 지나치려 했다. 비즈니스는 장난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려던 찰나 아이의 목 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시신경을 강타했다. 낡은 은줄 끝에 매달린 조잡하게 깎인 별 모양의 펜던트. 강도연의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굳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연의 7번째 생일날 백화점을 전부 뒤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했던 그 목걸이였다. 딸아이가 품 안에서 깔깔거리며 아빠, 이건 나를 지켜주는 별이야 라고 외쳤던 그 목걸이가 왜 지금 이 낯선 아이의 목에 걸려 있는가. 강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평생 지켜온 권위를 잊은 채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제국의 주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꺾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주변 직원들의 경악 섞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강도연에겐 들리지 않았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는 겁먹지 않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대답했다. 한나율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은 강지연이에요. 하늘나라에 있지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이랬어요. 강지연. 그 이름이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도연의 세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얼음 성벽에 깊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던 딸의 이름. 강도연의 손이 나율의 목걸이를 향해 떨리며 다가갔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자신이 딸에게 건넸던 마지막 사랑의 징표이자 딸이 자신에게 보낸 원망 섞인 유서였다. 지연아, 내 딸 지연아. 강도연의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고백이 터져나왔다. 얼음제왕의 눈가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소거된 진공의 상태 속에서 오직 나율의 맑은 눈동자만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도연이 평생 쌓아올린 성공과 명예라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서막이었다. 강도연 회장의 집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로비에서의 소동 이후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육중한 문을 걸어 잠갔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긴급히 공수한 한 권의 서류 철이 놓여 있었다.
지원자 한성민 및 한나율 신상 보고서. 강도연의 떨리는 손가락이 종이 끝을 넘겼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낡은 빌라촌의 전경 사진이 붙어 있었다. 화려한 미래그룹 본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 그러나 삶의 질척임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곳에 자신의 핏줄이 숨쉬고 있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군. 강도현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서류 속 지연의 흔적은 처절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을 피해 낯선 타국에서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았던 시간들. 강지연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살며 지연은 작은 꽃집의 점원으로 때로는 식당의 뒷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5년 전 빗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을 읽는 순간 강도연은 눈을 감았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내가 내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그는 책상을 내려쳤다. 펜꽂이에 꽂혀있던 만년필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지연을 호적에서 파내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자신의 모습이 악마처럼 떠올랐다. 딸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 낡은 별 목걸이를 나율의 목에 걸어주며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을 남겼을까? 아니면 끝내 원망하며 눈을 감았을까?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한성민 씨가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고열로 쓰러졌다가 깨어나자마자 달려온 모양입니다. 강도연은 눈가를 닦아내고 본래의 서늘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눈동자 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면접은 그대로 진행해. 단 내가 직접 참관하겠다. 비밀리에. 면접실의 매직 미러 너머로 강도현은 한 남자를 보았다. 창백한 안색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남자의 눈빛만큼은 지독하리만큼 단단했다. 한성민, 지연이가 선택한 남자, 그리고 나율의 아빠.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압박 질문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기술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술 속에 담긴 사람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제 아내는 기술이 부족한 세상의 틈새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메우는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복수심이 아닌 숭고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다. 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남자가 내 딸을 데려가 고생시킨 놈이라는 분노와 동시에 내 딸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다는 묘한 패배감이 교차했다. 성민은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러나 입사 첫날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하가 아닌 차가운 그림자였다. 야, 들었어? 로비에서 애국을 시켜서 들어온 놈이라며? 회장님이 그 애 보고 쓰러질 뻔했다던데. 혹시 숨겨둔 자식이라도 되는 거 아니야? 탕비실과 복도, 화장실마다 비릿한 소문이 고여 있었다. 성민은 자신을 향한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은 전쟁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나율을 지키기 위해 이겨내야 할 거대한 성벽이라는 것을. 한편 미래그룹의 2인자 윤명호 전무의 집무실에서는 또 다른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 전무는 강도현의 이상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로비에서의 소동, 회장의 직접적인 면접 참관,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내 공부방 개설 지시까지. 강도현이 드디어 미쳤군. 애송이 하나 때문에 제국을 흔들어? 윤 전무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강도현이 의뢰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를 가로챘다. 친자 확률 99.9%. 그 숫자를 확인한 윤 전무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걸렸다. 죽은 딸이나 남긴 씨앗이라. 강도현, 당신에게는 구원이겠지만 나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군. 윤 전무는 어둠 속에서 전화를 걸었다. 준비해 한성민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렸다가 그 꼬맹이와 함께 지옥으로 처박을 계획을.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야 강도현의 심장이 터질 테니까. 성민은 퇴근길 회사 앞 카페에서 기다리던 나율을 품에 안았다. 나율의 목에 걸린 별 목걸이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성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그림자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그들 뒤로 검은 세단의 유리창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 강도현의 후회와 윤 전무의 야욕, 그리고 죽은 지연의 영혼이 뒤엉킨 거대한 폭풍이 미래그룹을 향해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다. 성벽 안의 그림자는 이제 막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고 있었다. 미래그룹의 아침은 평소보다 분주했다. 독일 슈미트사와의 자율주행 프로젝트 기술 제휴 미팅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이 거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선임된 이는 놀랍게도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한성민이었다. 강당급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시선은 가시돋친 듯 날카로웠다. 그 중심에서 여유롭게 찻잔을 기울이는 사내가 있었다.
미래그룹의 2인자이자 강도연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윤명호 전무였다.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성민을 훑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한성민 씨, 아니 이제 한 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축하하네. 회장님의 신임이 이토록 두터울 줄이야.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보게나. 윤명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끝엔 치명적인 독이 발려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도연 회장이 왜 이 애송이에게 전권을 맡겼는지, 로비에서의 소동 99.9%라는 숫자, 그리고 매일 저녁 사내 공부방에서 나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노 회장의 모습까지. 윤명호에게 나율은 강도연의 손녀가 아니라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성민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성민의 눈밑은 거뭇하게 베어 있었다. 그는 낮에는 팀원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태업에 시달렸고 밤에는 나율을 재운 뒤 홀로 거실부를 밝히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사양서를 외웠다. 지연이 못다이 이룬 꿈, 그리고 나율에게 물려줄 떳떳한 아빠의 이름, 그 무게가 성민을 버티게 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성민의 등 뒤로 윤명호가 신복인 박상무에게 눈짓을 보냈다. 독사는 먹이를 한 번에 삼키지 않아 서서히 마비시켜야지. 성민이 준비하는 모든 데이터, 클라우드 백업, 심지어 개인 노트북의 임시 파일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갉아먹어라. 윤명호의 지시는 치밀했다. 그는 성민을 돕는 척하며 최신형 외장 하드와 전용 서버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기기들 안에는 성민이 타이핑하는 모든 글자와 수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특정 시간이 되면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파괴하는 악성 코드가 심겨 있었다. 사내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탕비실에선 성민의 이름이 안주거리로 올랐다. 봤어? 윤 전무님이 직접 커피까지 타다 주시더라고. 아주 상전이야, 상전. 회장 사위라는 소문이 진짜인가 봐. 독일에서 사고친 딸 대신 들어왔다나 뭐라나. 성민은 귀를 닫았다. 하지만 심장은 타들어갔다. 지연의 명예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지연의 유품, 낡은 마케팅 전공 서적을 꺼내들었다. 책장 곳곳에 지연의 필체가 남아있었다. 성민 씨, 마케팅은 숫자 싸움이 아니야.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랑으로 해결해주는 과정이지. 그 글귀를 읽으며 성민은 다시 펜을 잡았다. 슈미트사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고의 순간에 사람을 선택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미팅을 사흘 앞둔 밤, 윤명호는 직접 서버실을 찾았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한 그의 모니터에 성민이 3주간 밤잠을 설쳐가며 완성한 슈미트 프로젝트 최종안이 떠올랐다. 완벽했다. 아니, 너무 완벽해서 더욱 증오스러웠다. 지연이 곁으로 가고 싶나 보군, 한성민. 윤명호의 손가락이 딜리트 키 위에 머물렀다. 그는 망설임 없이 키를 눌렀다. 화면 속에 수천 개의 파일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이어 그는 성민의 책상 서랍에 있던 백업 USB를 꺼내 강력한 자석으로 문질러 내부 자기장을 뒤틀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달려왔다. 켜지지 않는 모니터, 인식되지 않는 USB, 빈 껍데기만 남은 클라우드 폴더, 성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명호가 복도로 걸어 나왔다. 그는 당황한 성민의 어깨를 짚으며 걱정스러운 듯 연기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한 팀장? 미팅이 내일 모레인데 혹시 관리가 소홀했던 건 아니겠지? 회장님이 기대가 크신데 참으로 안타깝군. 유명호의 목소리는 슬픈 척 떨렸지만 그의 눈동자는 승리감에 취해 번들거렸다. 성민은 깨달았다.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던 윤 전무의 친절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죄기 위한 올감이었다는 것을. 전무님. 성민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다. 윤명호는 그 피냄새를 즐기듯 혀끝으로 입술을 죽였다. 자네가 실패하면 그 가여운 나유리는 어쩌나. 그 아이도 엄마처럼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날 텐데 말이야. 독사의 혓바닥이 성민의 귓가를 핥고 지나갔다. 성민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나율의 목에 걸린 별 목걸이만을 떠올렸다. 지연이 남긴 마지막 빛, 그 빛마저 이 어둠에 삼켜질 위기였다. 윤명호는 거만한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졌고 성민의 절규 없는 통곡만이 텅 빈 사무실을 채웠다. 창밖에는 늦은 밤의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미래그룹 회장 집무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은 채 도심의 야경 속에서 고립된 섬처럼 떠 있었다. 강도현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정기관에서 발행한 봉투에 봉인인은 이미 뜯겨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내부의 서류를 꺼냈다.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과 확률 통계가 빼곡히 적힌 종이의 맨 아랫줄. 검체 강도연과 검체 한나율 사이의 친자관계 확률 99.999%. 숫자가 시야를 찔렀다. 99.9라는 숫자는 단순한 확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강도연이 쌓아올린 거대한 부정의 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해일이었다. 그는 서류를 쥔 채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지연아, 내 딸 지연아. 목소리가 갈라져 터져나왔다. 60년 평생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얼음 제왕이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다. 오열은 소리 없이 깊었다. 딸을 내쫓던 날 차가운 비를 맞으며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던 지연의 뒷모습이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손을 뻗었더라면 지연은 그 낯선 타국에서 그렇게 외롭게 눈을 감지 않았을 것이다. 강도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그 속에는 갓 태어난 지연을 안고 서툴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연이 7살 생일날 목에 걸고 기뻐했던 별 모양 목걸이의 사진이 있었다. 나율의 목에서 반짝이던 그 목걸이. 딸은 아버지를 증오하며 떠났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지연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버지가 준 그 낡은 목걸이를 아이에게 물려주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언젠가 홀로 남겨질 아이를 지켜줄 마지막 보호막으로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미안하다, 내가. 이 애비가 너무 늦었구나. 눈물 자국이 서류 위 99.9%라는 숫자 위로 얼룩졌다. 강도연은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붉어진 눈시울을 숨기지 않은 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한성민 팀장과 나유리를 위해 사내 공부방을 더 최고급으로 꾸며라. 그리고 성민이 맡은 슈미트 프로젝트 윤명호 전무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감시해. 그 독사 같은 놈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비서실장이 퇴장한 후 강도연은 모니터로 사내 공부방의 CCTV 화면을 띄웠다. 화면 속 나율은 색종이를 접어 별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죽은 지연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다. 강도연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내가 내 할아버지다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멈춰야 했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은 성민에게 독이 될 수 있었다. 회장의 사위라는 타이틀은 성민이 쌓아온 모든 실력을 가짜로 만들고 하이에나 같은 임원들의 표적으로 만들 것이 뻔했다. 성민아, 네가 지연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라. 그래야 내가 널 이 제국의 주인으로 세울 수 있다. 강도연은 어둠 속에서 성민의 인사기록 카드를 훑었다. 성민의 경력은 화려했지만 지연의 죽음 이후 공백기는 처절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마케팅 서적을 탐독했던 기록들. 강도연은 성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읽으며 자신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 시각 성민은 텅 빈 사무실에서 복구되지 않는 하드디스크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모든 자료가 날아간 절망적인 상황.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나율의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율아, 엄마가 아빠한테 준 마지막 기회야. 아빠 절대 안 무너져. 성민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파일은 사라졌지만 3주간 밤을 지새우며 머릿속에 각인시킨 수치와 철학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마커를 들고 슈미트사가 원하는 인간 중심의 알고리즘을 다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지연이 남긴 낡은 책에서 배운 진심, 나율이 보여준 순수한 생명력. 성민은 데이터가 아닌 자신의 심장박동을 제안서에 녹여내고 있었다. 강도연은 집무실의 모니터를 통해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성민을 지켜보았다. 노 회장의 눈빛에는 서늘한 카리스마 대신 사위를 향한 미안함과 손녀를 향한 애틋함이 일렁이고 있었다. 진실은 99.9%의 확률로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0.1%는 강도연 자신의 참회와 성민의 승리뿐이었다. 창밖의 진눈깨비는 어느덧 굵은 한방눈으로 바뀌어 세상의 모든 얼룩을 덮어버릴 듯 쏟아지고 있었다. 미래그룹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야, 노 회장은 처음으로 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긴 잠을 청했다. 그것은 5년 만에 맞이하는 아주 짧고 고통스러운 평화였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미래그룹 32층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이블 상석에는 독일 슈미트사의 슈미트 대표와 그의 수행단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강도연 회장과 윤명호 전무를 비롯한 미래그룹 임원진이 배석했다.
성민은 발표대 앞에 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노트북을 연결했지만 화면에는 파일을 찾을 수 없음이라는 비정한 메시지만이 깜빡였다. 윤명호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마지막 백업본마저 집어삼킨 결과였다. 한 팀장 준비가 안 된 건가? 슈미트 대표님의 시간은 초 단위로 계산되네. 윤명호가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며 시계를 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슈미트 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서류 가방을 챙기려 했다. 강도현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성민을 응시했다. 성민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노 회장의 눈빛이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모든 수치가 들어있습니다. 구두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슈미트 대표는 코웃음을 쳤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구두 발표라니요. 미래그룹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신뢰 생명인 자율주행 사업에서 이런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슈미트 대표가 일어서려는 찰나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억센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뚫고 작은 그림자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나율이었다. 아이는 아빠를 위해 밤새 구운 쿠키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빠,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나율이 성민에게 달려와 쿠키 상자 밑에 끼워져 있던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구겨지고 먼지가 잔뜩 묻은 단 한 장의 얇은 서류였다. 어젯밤 윤명호가 성민의 서류를 훔쳐 파쇄하러 가던 중 복도에서 신입사원과 부딪혀 떨어뜨렸던 바로 그 핵심 사양 요약본이었다. 복사기 및 어두운 틈새에 숨어있던 그 종이를 아빠를 찾아 헤매던 나율이 기적처럼 발견한 것이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부품 단가, 알고리즘의 핵심 로직, 그리고 슈미트사가 가장 우려했던 보안 솔루션의 최종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라진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 중 가장 정수만을 뽑아놓은 성민의 땀과 눈물이 응축된 한 장이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성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율은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슈미트 대표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미소로 쿠키 상자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밤마다 엄마 사진 보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거 드시고 아빠 얘기 들어주시면 안 돼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슈미트 대표의 얼굴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아이가 내미는 쿠키를 얼떨결에 받아들었다. 나율의 목에 걸린 별 목걸이가 회의실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슈미트 대표는 그 목걸이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번갈아 보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다. 5분들이죠. 저 아이의 정성을 봐서라도. 성민은 화이트보드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나율이 찾아준 요약본을 바탕으로 마커를 휘둘렀다. 데이터 시각화 자료는 없었지만 성민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와 수식은 그 어떤 그래픽보다 정교했다. 자율주행의 본질은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사고의 순간 차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개발자의 철학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길 위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 지연이 남긴 마케팅 서적의 글귀들이 성민의 입술을 통해 생명력을 얻었다. 슈미트 대표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냉철한 비즈니스맨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공학자로 돌아와 있었다. 성민이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에는 정막이 흘렀다. 그리고 슈미트 대표가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완벽한 데이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심이 담긴 철학이군요. 미스터 한,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심장입니다. 윤명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친 정도가 아니었다. 복사기 밑에 흘렸던 그 한 장의 종이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강도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수많은 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사위의 어깨를 힘껏 쥐었다. 나율은 아빠의 품에 안겨 별 목걸이를 만지며 방긋 웃었다. 복사기 및 먼지 속에 처박혀 있던 종이 한 장. 그것은 죽은 지연이 나율을 통해 아빠에게 건넨 마지막 기회였고 차가운 기술의 도시에 내린 따뜻한 기적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며 미래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었다. 미래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와 전사 임직원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찼다. 강당 앞 대형 스크린에는 독일 슈미트사 자율주행 프로젝트 체결 및 특별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장내의 웅성거림은 폭풍 전야의 파도처럼 일렁였다.
성민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나율의 손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방금 전 슈미트 대표와 성공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그때 강도연 회장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일주일 전 로비에서 보았던 차가운 안광이 아니었다. 깊은 죄책감과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함이 뒤섞인 늙은 아버지의 눈이었다. 성민아, 이제 나가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성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 단상에는 윤명호 전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추천한 신입사원이 기적적으로 계약을 따낸 공을 가로채기 위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다. 그는 성민이 성공한 것이 자신의 안목 덕분이라며 기자들에게 벌써부터 밑작업을 해둔 상태였다. 강도연이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조용해졌다. 오늘 미래그룹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바꿀 기술 제휴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소식 뒤에 숨겨진 우리 회사의 치부와 저 개인의 비겁한 과거를 먼저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윤명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한성민 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는 제가 5년 전 매정하게 내쳤던 제 외동딸 지연이의 남편, 즉 제 사위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제 손녀 나유리입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위라고? 회장 손녀였어? 여기저기서 경악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성민과 나유를 향해 폭발하듯 쏟아졌다. 윤명호는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강도연의 서늘한 시선이 그를 자리에 묶어두었다. 하지만 성민이는 사위라는 특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사위라는 이유로 이곳 미래그룹에서 가장 비열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강도연의 손짓 한 번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거기에는 화질이 선명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윤명호 전무가 한밤중 서버실에 잠입해 성민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모습, 복도에서 성민의 서류를 훔쳐 파쇄하려던 결정적인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내 정치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회사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한 가정을 파괴하려 한 범죄입니다. 윤명호 전무, 당신이 파괴하려 한 것은 한성민의 커리어가 아니라 제 딸 지연이가 목숨과 바꿔 지켜낸 마지막 희망이었어. 윤명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도망치듯 출구로 향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과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추락하는 2인자의 비참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장내의 소란을 뒤로하고 강도연은 단상 밑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는 수많은 시선을 무시한 채 무대 옆에 서 있던 성민과 나율 앞에 멈춰섰다. 강도연은 평생 한 번도 굽혀본 적 없는 허리를 숙여 성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성민아, 내가 틀렸다. 돈과 성공이 전부라 믿고 내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다만 지연이가 남긴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속죄할 기회를 다오. 냉혹한 얼음 제왕의 뺨 위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민은 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인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연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유리의 목걸이가 그 증거입니다. 그때 겁에 질려 아빠 등 뒤에 숨어있던 나율이 조심스럽게 나와 강도연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이는 작은 고사리 손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별이 돼서 지켜보고 있대요. 할아버지가 나율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아빠가 그랬어요. 나율의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도 셔터 소리도 멈췄다. 60년을 지켜온 얼음 성벽이 7살 아이의 손길 한 번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도연은 나율을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목에 걸린 별 목걸이가 회장실의 차가운 금속 조각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징표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부로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의 절반을 출연해 지연과 나율 희망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우리 지연이처럼 꿈을 꾸다 상처받은 이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강도연의 선언은 참회이자 결단이었다. 그는 나율을 품에 안고 성민과 함께 강당을 걸어 나갔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피어난 따뜻한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빛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창밖에는 어느덧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환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지연이 사랑했던 파란 하늘이 이제야 비로소 그들을 용서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늦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얼음왕의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 폭풍이 지나간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 미래그룹 본사 앞 광장에는 거대한 얼음 성벽 대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분수대와 푸른 정원이 조성되었다. 강도연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가장 먼저 지시한 변화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세기의 참회를 이야기했지만 당사자들의 삶은 그보다 훨씬 고요하고 단단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초가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일요일 오후, 성민은 평소보다 일찍 채비를 마쳤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예전에 수척했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직함의 무게보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의 여유가 그의 얼굴에 훈장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벌써 도착하셨대요. 거실에서 나율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성민이 나가보니 나율은 예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문 밖에는 이제 정장이 아닌 편안한 카디건 차림의 강도현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나율이 좋아하는 커다란 솜사탕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허허, 우리 나율이가 오늘따라 더 엄마를 닮았구나. 강도현은 나율을 번쩍 안아 올렸다. 예전의 위압적인 얼음 제왕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손녀의 볼에 얼굴을 부비는 그의 모습은 그저 평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그 자체였다. 세 사람은 강도현의 차를 타고 교회의 조용한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지연이 잠들어 있는 곳. 그곳은 생전에 그녀가 좋아했던 파란 수국이 가득 피어있는 언덕이었다. 묘비 앞에 선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성민은 지연의 사진 앞에 슈미트 프로젝트의 성공 보고서와 새로 발령받은 명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지연아, 당신이 말했던 사람을 향한 기술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어. 당신 꿈 내가 대신 이뤘다고 해도 될까? 성민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강도연은 딸의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만년필 한 자루를 꺼냈다. 나율이 로비에서 주워 소중히 간직했다가 돌려주었던 자신의 인생이 담긴 펜이었다. 지연아, 아비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남겨준 보물들 덕분에 이 아비가 이제야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강도연의 참외는 이제 날카로운 통곡이 아닌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재단 설립 이후 매일 아침 지연이 남긴 마케팅 서적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딸이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온기를 뒤늦게나마 자신의 손으로 실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명이 되었다. 그때 나율이 묘비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자신의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졌다. 엄마, 나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랑 매일 맛있는 거 먹어. 할아버지가 엄마 닮아서 내가 제일 예쁘대요. 엄마도 하늘에서 심심하면 이별 보고 나 찾아와야 해. 알았지? 아이의 천진난만한 약속에 성민과 강도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을 지탱해줄 더 큰 사랑이 그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추모공원을 내려오는 길.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세 사람의 등 뒤를 길게 비쳤다. 강도현과 성민은 나율의 양손을 한쪽씩 잡고 걸었다. 아버님, 이번 재단 캠페인 말입니다. 별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성민이 자네답군. 지연이도 아주 좋아할 게야. 두 남자의 대화는 이제 서먹하지 않았다. 사위와 장인이라는 관계를 넘어 한 여자를 지독히 사랑했고 한 아이를 지독히 아끼는 동지로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하늘이 어둑해지자 하나둘 별이 뜨기 시작했다. 나율이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기 엄마 별이다. 제일 반짝이는 별이 엄마 맞죠? 나율의 손가락 끝에는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 별빛은 나율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와 공명하듯 부드럽게 일렁였다. 지연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별은 여전히 그들 곁에 있었다. 때로는 아이의 눈망울 속에, 때로는 아빠의 단단한 어깨 속에, 그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참회 속에. 성벽처럼 차가웠던 세상은 이제 온기를 품은 정원이 되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뒤로 밤하늘의 별들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지연이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이정표였다. 지연이 남긴 별은 더 이상 고독한 빛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 가장 눈부신 은하수였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가장 소중한 자산은 명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강도연 회장은 평생 부와 권력을 쌓았지만 딸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사실을. 성공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차가운 벽 속에 가두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진심을 담은 실력은 어떤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성민은 모든 자료를 읽는 절망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의 생각과 철학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셋째,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자신의 오만을 내려놓고 전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진짜 용기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마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넷째,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사람들은 한성민을 낙하산이라 단정지었고 그의 진짜 가치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보석은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섯째, 아이의 순수함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어른들의 계산과 욕심으로 꼬여버린 문제를 풀어낸 것은 바로 나유리의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쿠키를 굽고 종이를 찾아내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 가장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는 건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